장기적인 요인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2040년 정도가 좀 변곡점인 것 같아요. 꽤 큰 변곡점. 아주 가벼운 게 생각되는 눈도 계속 쌓이게 되면은 지붕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절대 안 나타나는데요. 이 눈처럼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전 20년 동안은 우리는 아궁이에 있는 장작에 계속 장작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불이 계속 활활 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장작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장작을 빼버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 가격이 미래를 보고 지금보다 성장률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저는 그러면 버블 중에서도 큰 버블입니다. 성장률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그러고 뭐 가계부채는 높고 그런 버블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균형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은 김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가구나 인구나 이런 게 그리고 성장률 이게 영향을 주죠. 가구 수가 많아져야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는 성장률이 높아져야 소득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공급 정책 뭐 이런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세금 정책 뭐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인구라든지 가구 숫자, 그 다음에 성장률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지역 교통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장기적인 요인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은 없고요. 특히 가구 수 같은 경우나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은 되게 헷갈리는 국면일 겁니다. 이게 고령자 가구는 증가하는데 젊은 가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총 가구는 증가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신호일 거고요. 204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60년 이래 처음으로 가구 수가 감소합니다. 한 10년 동안에도 한 100만 가구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제가 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앞으로의 규모의 추정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요. 2040년 정도가 좀 변곡점인 것 같아요. 꽤 큰 변곡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대 규모가 되는 게 지금 추정으로서는 2040년 정도 되고 2040년을 넘어가면은 피크가 지나서 적립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2040년이 좀 저는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가구 수도 보니까 가구 수 최정점이 2038년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2040년 전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규모를 시가총액 전체로 해서 그걸 실질 시가총액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추정을 해봐도 2040년 정도 전후가 피크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인구가 이쪽을 2040년을 전후해서 꽤 크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조금 완만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040년 전후 정도 되게 되면은 그게 누적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가벼운 게 생각되는 눈도 계속 쌓이게 되면은 지붕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채도 똑같아요. 부채도 나중에 많이 쌓이면 무너지게 만들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절대 안 나타나는데요. 이 눈처럼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 대략 한 2040년 정도 이런저런 데이터로 보건데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부터 2040년 정도까지 하면 한 15년 정도 뭐 그 정도 남아 있는 셈인데요.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좀 아마 헷갈리기도 하고요. 떨어졌다 또 조금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국면이 있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게임을 한다, 길게 게임을 한다 하면은 우리 아군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군사가 하여튼 그거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와 주택의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인구도 워낙 천천히 변하지만은 주택의 공급도 천천히 변하니까요. 그래도 변합니다. 주택의 공급은 뭐 10년, 20년 되면은
집이 이제 거의 낡았는데 안 지으면은 그게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슬럼화가 되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슬럼화는 도시 근교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제 차츰차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급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되니까 인구만 가지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주택도 아시다시피 한번 지어놓으면 50년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입니다. 지금 공급해 놓으면은 나중에 저거 인구 변하고 나서 공급을 줄이려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집이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데도 이제 슬럼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지역에 있는 집들은 여전히 유지될 거고 뭐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양극화되는 것이 아마 주택 시장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 숫자보다는 가구 숫자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은 인구는 뭐 인구 증가 거기에 비해서 보통 인구가 증가한다면은 가구당 3인이 산다고 그러더라도요. 가구 숫자는 3분의 1이 증가해야 되는 거, 3분의 1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40년 정도 보면은 인구 증가만큼 가구 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구 수 증가이죠. 그게 이제 가구 분화. 그다음에 뭐 지방으로 이제 분산하면서 또 사람들이 집도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뭐 이런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또 하는 것들 이런 수요 때문에 거의 인구 숫자만큼 가구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40년 길게 보면은 지난 20년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 숫자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구 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데 가구 수가 늘어는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구 수 증가가 1인 가구가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젊은 층도 증가하겠지만은 더 지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고령층 중심의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전체 가구 수도 고령층이 주도하게 됩니다. 향후 한 20년 정도 보면은 한 31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요. 그 중에서 고령층이 한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하는 마이너스 260만 가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하는 듯이 보여도 연령별로 살펴보면은 고령층 가구가 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힘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그 힘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그 힘이 약해지고 나서 현저하게 나타나려면 이 힘이 또 마치 눈 쌓인 것처럼 누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릴 따름이지. 비유를 들자면은 이전 20년 동안은 우리는 아궁이에 있는 장작에 계속 장작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불이 계속 활활 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장작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하나씩 장작을 빼버릴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구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결코 우호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성장률도 이제 떨어지고 할 텐데요. 제가 뭐 데이터를 복잡하게 괜히 이야기를 길게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나라 20년 동안 보면은 GDP 성장률이 한 5.6%.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 그것도 강남 지역에 이제 그동안에 연 성장률이 한 6.7% 아파트 가격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5% 성장했습니다. 연 5%인데요. 그러면은 명목 성장률이 결국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흐름과 장기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그거 버블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성장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할 부분을 앞당겨서 자산 가격이 올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미리 올려놔버려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구 수가 줄어들 때 그런데 성장률도 정체되고 하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미리 앞당겨서 더 올려버린다? 그럼 미래를 잘못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장률도 높은데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성장과 인구의 증가를 앞당겨 가지고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성장률도 정체되게 되고 저성장에다가 가구 수가 또 이제 정체되다가 고령 가구가 증가하고 또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산 가격이 미래를 보고 지금보다 더 성장률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저는 그러면은 버블 중에서도 큰 버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그러고 뭐 가계부채는 높고 그런 버블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균형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고성장 시기에 보였던 주택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의 특징, 그게 앞으로 성장률도 높고 인구도 많아질 거고 그걸 미리 반영하고 하는 것에서 보던 자산 가격에 그 사람들은 빨리 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건 이제 변동성도 커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고 또 성장률이 어떻게 되든 그거보다는 그냥 과거의 집값을 보니까 또 오를 것 같고 이러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연금 제도라는 게 거의 없을 때입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제외하면요.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이 88년에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국민연금도 제대로 풀로 가입을 안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을 이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풀로 가입하고 이제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개인연금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60년대생들입니다. 그럼 60년대생들 하면은 지금의 이제 50대, 60대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50대, 60대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제 자산 규모를 보면요. 대충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9천을 만대 대략 5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하면 5억 7천 뭐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주택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방에 시골에 있는 주택하고도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낸 것이니까 이제 5억 7천 정도 된다는데 순자산으로 5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뭐 한 3억 5천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제 금융자산은 한 1억 5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받는데 국민연금은 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는다면은 대략 자산 가치가 한 1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요. 자산 가치가 한 3억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아까 말씀드린 순자산 한 5억 원 정도, 그게 이제 중간 평균값이거든요. 5억 원 정도에다가 국민연금 한 3억 원 하면은 이제 주택 포함해서 한 8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안전한, 안심되는 국면은 아니고요. 5분위와 3분위 이렇게 이제 20%, 20%씩 자산 순서로 해서 제일 자산이 많은 20%가 5분이라고 그러고요. 제일 적은 20%를 1분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을 이제 3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3분위하고 5분위하고 차이만 하더라도 한 5배가 됩니다. 5분위가 한 15억 정도, 한 15억 6천인가 자산이 하여튼 15억이 넘고요. 3분위가 이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그나마 그래도 5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위치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은퇴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분위나 4분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4분위도 조금 그렇긴 해요. 워낙 수명이 길어졌어요. 이제 3분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가 평소에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삶의 수준하고 다른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분위, 2분위에 속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뭐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어느 정도의 이제 서브시디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도 퇴직 후에도 서브시디를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지출을 적게 하면서 이미 익숙하게 이제 삶을 영위해 이어온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 보면요. 3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중산층 같은 그런 삶을 직장 다닐 때는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근로소득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축적해 놓은 자산이 이제 집을 포함해서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말안장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1위로 떨어지든지 괜찮으면 1위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이제
볼, 그릇처럼 생기면은 균형이 안정된 국면이고요. 이게 말한장처럼 생긴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걸 새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마치 이제 말한장처럼 되는 이런 국면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에 관한 이야기도 이게 일률적으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이제 덜 추워 보여야 되는데 아주 잘 돼 있고 전혀 걱정 없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예, 그런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위, 3분위, 4분위 예, 이쪽에 이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재취업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쪽이 이 2분위, 3분위, 4분위 이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